요즘 아파트 경로당에 가보면 다들 한숨 섞인 이야기를 나누고 계십니다. 평생 모은 돈을 단 몇 분 만에 잃어버렸다는 분, 은행에서 받은 문자라고 믿고 링크를 눌렀다가 통장이 텅 비었다는 분, 정부에서 나온다는 환급금을 받으려다 오히려 수백만 원을 송금했다는 분까지. 이런 일들이 남의 일 같지만 실제로는 우리 주변 어디에서나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2026년 들어 금융사기 수법은 더욱 교묘해졌습니다. 예전처럼 수상한 전화만 조심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정부기관 홈페이지와 똑같이 만든 가짜 사이트, 자녀 목소리를 흉내낸 인공지능, 음성, 은행 앱처럼 보이는 악성 프로그램까지 등장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노린 사기는 한 해에 2조 원이 넘는 피해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기꾼들의 수법을 미리 알고 대비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6년 새롭게 등장한 금융사기 수법과 함께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새해가 되면 꼭 나타나는 사기가 있습니다. 바로 국세청이나 건강보험공단을 사칭한 환급금 사기입니다. 올해는 수법이 더욱 정교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전화 한 통으로 끝났다면 이제는 문자 메시지와 가짜 홈페이지, 심지어 실제 공무원처럼 보이는 신분증까지 동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정부에서 정말로 환급금을 준다면서 왜 전화나 문자로 알려주지 않느냐고요. 여기에 사기꾼들이 파고드는 빈틈이 있습니다. 실제로 국세청이나 건강보험공단은 환급금이 있을 때 우편으로만 통보합니다. 절대 전화나 문자로 먼저 연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모르는 분들은 반가운 마음에 전화를 받게 되고 그 순간부터 사기꾼의 각본대로 움직이게 됩니다. 지난 1월 서울 노원구에 사시는 김순덕님의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70세인 김순덕님은 오전 10시쯤 핸드폰으로 문자 한 통을 받았습니다. 국세청에서 보낸 것처럼 보이는 문자였고 건강보험료를 관합했으니 127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문자에는 전화번호도 적혀 있었습니다. 국번 없이 1577로 시작하는 번호라 더욱 믿을만했습니다. 바로 전화를 걸었더니 친절한 목소리의 상담원이 받았습니다. 본인 확인을 위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물었고 김순덕님은 아무 의심 없이 알려주었습니다. 상담원은 환급금을 받으려면 금융거래 확인이 필요하다며 은행 앱을 설치하라고 안내했습니다. 문자로 보낸 링크를 누르면 쉽게 설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앱을 설치하는 순간 김순덕님의 통장은 사기꾼의 소나기에 들어갔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은행 앱 같았지만 실제로는 통장의 모든 정보를 빼가는 악성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상담원은 환급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잠시 기다리라고 했고 그 짧은 시간 동안 계좌에서 850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김순덕님이 평생 모아둔 노후 자금의 절반이었습니다. 이후 은행에서 온 출금 알림 문자를 보고서야 사기를 당한 걸 알았습니다. 황급히 은행에 전화했지만 이미 돈은 여러 계좌로 분산돼 추적이 불가능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범인을 잡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이런 사기를 막으려면 무엇보다 정부기관의 연락 방식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모든 정부기관은 환급금이 있을 때 반드시 우편으로 통보합니다. 전화나 문자로 먼저 연락하는 경우는 100% 사기입니다. 설령 전화번호가 1577이나 1588로 시작해도 속으면 안 됩니다. 요즘은 발신번호를 조작하는 기술이 있어서 어떤 번호로든 위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기관은 절대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환급금을 받는 방법은 단 하나, 우편으로 받은 안내문에 적힌 계좌번호를 확인하고 은행을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뱅킹으로 신청하는 것뿐입니다. 누군가 전화로 앱을 설치하라거나 원격 프로그램을 깔라고 하면 무조건 끊어야 합니다. 만약 환급금 관련 연락을 받았다면 해당 기관에 직접 전화해서 확인하십시오. 이때도 문자나 전화로 받은 번호가 아니라 인터넷 검색이나 고지서에 적힌 공식 번호로 연락해야 합니다. 조금 번거롭더라도 이 과정을 거치면 사기를 완벽하게 막을 수 있습니다. 자녀나 손주를 사칭한 사기는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 들어서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는 전화 한 통이었다면 이제는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로 며칠에 걸쳐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다가 돈을 요구합니다. 심지어 인공지능으로 자녀 목소리를 만들어내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의문을 가지십니다. 내 자식 목소리와 말투를 어떻게 흉내낼 수 있냐고요. 요즘 사기꾼들은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영상이나 음성 메시지를 수집해서 인공지능으로 분석합니다. 단 몇 초의 음성만 있어도 그 사람 목소리를 완벽하게 재현할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문자 메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 자녀가 쓰는 말투와 이모티콘까지 연구해서 똑같이 흉내냅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사시는 이명자님은 이런 수법에 당하셨습니다. 73세인 이명자님은 어느 날 저녁 아들에게서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핸드폰을 물에 빠뜨려서 임시로 새 번호를 쓴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평소 아들이 쓰던 말투 그대로였고 종종 쓰던 이모티콘까지 있어서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며칠 동안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날씨 이야기, 건강 걱정, 손주 근황까지 평범한 일상 대화였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아들이라는 사람이 조심스럽게 부탁을 했습니다. 회사에서 급한 계약금이 필요한데 새 핸드폰이라 인터넷 뱅킹이 안 된다는 겁니다. 내일 오전까지 500만 원만 보내주면 다음 날 바로 갚겠다고 했습니다. 이명자님은 아들이 어려울 때 도와주지 못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바로 은행을 찾았습니다. 창구 직원이 송금 이유를 물었지만 아들에게 보내는 거라고만 했습니다. 직원이 혹시 사기는 아닌지 확인해 보라고 했지만 며칠 동안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무슨 사기냐며 화를 냈습니다. 돈을 보낸 직후 진짜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가 낯선 번호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제야 사기를 당한 걸 알았습니다. 황급히 경찰에 신고했지만 이미 돈은 현금으로 인출된 뒤였습니다. 며칠 동안 정성스럽게 대화를 나눴던 그 사람은 처음부터 아들이 아니라 사기꾼이었습니다. 이 사기의 핵심은 시간을 두고 신뢰를 쌓는다는 점입니다. 예전처럼 급하게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며칠 동안 자연스럽게 대화하면서 경계심을 풀어놓습니다. 그러다가 딱 한 번, 그것도 아주 합리적인 이유를 대면서 돈을 요구합니다.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며칠 동안 대화했으니 진짜 자식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기를 막는 방법은 명확합니다. 가족이 새 번호로 연락했다면 반드시 기존 번호로 직접 전화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메시지로만 확인하면 안 됩니다. 사기꾼은 기존 번호는 고장났다거나 분실했다고 말할 테니까요. 반드시 목소리를 직접 들어야 합니다. 또한 돈 이야기가 나오면 무조건 의심해야 합니다.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실제 자녀라면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메시지로만 돈을 요구하는 건 100% 사기입니다. 설령 목소리를 들었어도 요즘은 인공지능으로 조작할 수 있으니 본인만 아는 질문을 던져보는 게 좋습니다. 어린 시절 추억이나 가족끼리만 아는 이야기를 물어보면 사기꾼은 답하지 못합니다. 은행 직원이 확인하라고 하면 귀찮아하지 말고 꼭 따라야 합니다. 직원들은 이런 사기 사례를 매일 보기 때문에 수상한 송금을 바로 알아챕니다. 자녀에게 보내는 돈이라도 반드시 본인 목소리로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은행 이자가 낮아지면서 많은 분들이 더 높은 수익을 내는 투자처를 찾고 계십니다. 사기꾼들은 바로 이 심리를 노립니다. 월 5% 수익을 보장한다거나 원금 손실 없이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다는 말로 접근합니다. 또 다른 수법으로는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존 대출을 저렴하게 갈아탈 수 있다면서 선입금을 요구하는 식입니다. 왜 이런 사기에 자꾸 당하는 걸까요? 많은 어르신들이 오랫동안 은행에만 돈을 넣어두셨습니다. 그런데 요즘 은행 이자는 1년에 3%도 안 됩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이자는 그대로니 실제로는 돈의 가치가 줄어드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월 5% 수익을 준다는 말을 들으면 솔깃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사기꾼들은 처음 몇 달은 약속대로 이자를 줍니다. 그러면 완전히 믿게 되고 더 큰 돈을 투자하게 됩니다. 문제는 그 이후부터 시작됩니다. 대구 수성구에 사시는 박철수님은 작년 10월 이런 사기를 당하셨습니다.
68세인 박철수님은 경로당에서 알게 된 지인의 소개로 투자 설명회에 참석했습니다. 깔끔한 사무실에서 정장을 입은 직원들이 자료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해외 부동산에 투자하는 상품인데 매달 5%씩 수익이 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이미 투자한 사람들의 후기를 보여줬습니다. 실제로 수익금을 받았다는 통장 사본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지인도 6개월째 매달 돈을 받고 있다며 적극 추천했습니다. 박철수님은 일단 1천만 원만 투자해보기로 했습니다. 첫 달 약속대로 5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둘째 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셋째 달에는 주변 사람들까지 이 투자를 추천했습니다. 너무 잘 되는 것 같아서 넷째 달에는 추가로 2천만 원을 더 넣었습니다. 이번엔 일시금으로 3천만 원을 투자하면 수익률이 7%로 올라간다는 제안도 받았습니다. 고민 끝에 예금을 해지하고 3천만 원을 추가 투자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났습니다. 총 6천만 원을 투자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7개월째부터 수익금 입금이 중단됐습니다. 회사에 전화했더니 일시적인 시스템 오류라며 다음 달에 몰아서 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에도 돈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사무실을 찾아가니 문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사기를 당한 걸 깨달았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회사는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진 뒤였습니다. 박철수님이 소개받은 지인도 피해자였습니다. 처음 몇 달 받은 수익금은 실제 투자 수익이 아니라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의 투자금을 돌려준 것에 불과했습니다. 전형적인 폰지 사기였습니다. 이런 투자 사기의 특징은 몇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 은행 이자보다 훨씬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고 합니다. 월 3% 이상이면 일단 의심해야 합니다. 세상에 안전하면서 수익률 높은 투자는 없습니다. 둘째, 원금 보장을 약속합니다. 모든 투자에는 위험이 따릅니다. 원금을 보장한다는 말 자체가 거짓입니다. 셋째,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 등록 업체라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확인하면 허위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넷째, 지인을 통해 소개됩니다. 사기꾼들은 피해자를 이용해 더 많은 피해자를 만듭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 추천해도 투자는 신중해야 합니다. 저금리 대출 사기도 비슷합니다. 기존 대출을 싸게 갈아탄다면서 먼저 수수료나 보증금을 요구합니다. 돈을 보내면 연락이 끊깁니다. 정상적인 금융기관은 대출 실행 전에 절대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투자나 대출 제안을 받으면 반드시 금융감독원 파인에서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금융감독원 파인이라고 치면 바로 나옵니다. 여기서 회사 이름을 검색하면 정식 등록 업체인지 알 수 있습니다. 등록되지 않은 곳은 100% 사기입니다. 또한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야 합니다. 급하게 서명하라고 재촉하면 더욱 의심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자녀나 가까운 사람과 상의한 후 결정하는 게 좋습니다. 혼자 판단하지 마십시오. 요즘은 식당에서도 QR코드로 주문하고 커피숍에서도 앱으로 결제합니다. 이런 디지털 변화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을 노린 새로운 사기 수법이 등장했습니다. QR코드를 찍으면 상품권을 준다거나 앱을 설치하면 할인 혜택을 준다는 식으로 접근해서 악성 프로그램을 심는 방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QR코드가 뭔지도 잘 모르십니다. 네모난 무늬가 있는 그림인데 핸드폰 카메라로 찍으면 인터넷 주소로 연결됩니다. 편리한 기술이지만 사기꾼들이 악용하기도 쉽습니다. 어떤 사이트로 연결되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정상적인 사이트 같아도 실제로는 개인정보를 빼가거나 악성 앱을 설치하는 곳일 수 있습니다. 인천 남동구에 사시는 최영희님은 이런 방식으로 피해를 입으셨습니다. 65세인 최영희님은 아파트 우편함에서 전단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대형마트 개업 기념 행사라며 QR코드를 찍으면 3만 원짜리 상품권을 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단지 디자인도 그럴싸했고 실제 그 마트 로고도 있었습니다. 딸에게 부탁해서 QR코드를 찍어달라고 했습니다. 사이트가 열리더니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이 나왔습니다. 이름, 전화번호, 주소를 적고 나니 앱 설치 버튼이 나타났습니다. 상품권을 받으려면 앱을 설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의심 없이 설치 버튼을 눌렀습니다. 앱이 설치되는 동안 여러 가지 권한을 요구했습니다. 연락처 접근 권한, 문자 메시지 읽기 권한, 통화 기록 확인 권한 등이었습니다. 상품권을 받으려면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고 모두 허용했습니다. 설치가 끝나고 며칠 후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핸드폰이 이상하게 느려졌습니다. 그러더니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계속 걸려왔습니다. 대출 권유 전화, 투자 제한 전화, 각종 광고 전화가 하루에도 수십 통씩 왔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은행에서 온 문자였습니다. 본인이 신청하지도 않은 대출 심사가 진행 중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깜짝 놀라 은행에 전화했더니 최영희님 명의로 여러 곳에 대출 신청이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아직 실행되지는 않았지만 개인정보가 유출된 게 분명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핸드폰을 초기화했지만 이미 빠져나간 정보는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그 후로도 몇 달 동안 각종 사기 전화에 시달렸습니다. 설치한 앱은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상품권 앱 같았지만 실제로는 핸드폰 안의 모든 정보를 빼가는 악성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연락처에 저장된 지인들 정보, 은행 앱에 저장된 계좌 정보, 문자로 온 인증번호까지 모두 사기꾼에게 전송됐습니다. 3만 원 상품권을 받으려다 훨씬 더 큰 피해를 입은 셈입니다. QR코드 사기를 막으려면 몇 가지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첫째, 출처가 불분명한 QR코드는 절대 찍지 마십시오. 길거리 전단지나 우편함에 들어온 광고지의 QR코드는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둘째, QR코드를 찍었을 때 앱 설치를 요구하면 무조건 중단하십시오. 정상적인 이벤트는 앱 설치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셋째, 앱을 설치할 때는 어떤 권한을 요구하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연락처, 문자, 통화 기록 같은 민감한 정보 접근 권한을 요구하면 설치하지 마십시오. 넷째, 공식 앱스토어가 아닌 곳에서 다운로드하라고 하면 100% 사기입니다. 상품권이나 사은품을 준다는 말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자녀나 가까운 사람에게 물어보고 도움을 받는 게 안전합니다. 이미 의심스러운 앱을 설치했다면 즉시 삭제하고 핸드폰을 초기화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사기 수법을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기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 불행히도 피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구체적인 예방법과 대응 방법을 하나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의심하는 습관입니다. 아무리 그럴싸해 보여도 돈이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면 일단 의심해야 합니다. 정부기관이든 은행이든 가족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진짜라면 확인하는 시간 정도는 기다려줄 겁니다. 급하게 서두르라고 재촉하는 건 사기꾼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정미숙님은 이런 의심 덕분에 사기를 막으셨습니다. 71세인 정미숙님은 어느 날 국민연금공단에서 왔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연금 수령액이 잘못 계산돼서 추가로 받을 돈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바로 믿었겠지만 최근 경로당에서 사기 예방 교육을 들은 터였습니다. 일단 전화를 끊고 국민연금공단 대표번호로 직접 전화했습니다. 상담원에게 방금 받은 전화 내용을 설명했더니 그런 연락을 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만약 추가 지급액이 있다면 우편으로 통보하며 절대 전화로 먼저 연락하지 않는다고 확인해줬습니다. 조금 번거로웠지만 덕분에 사기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조금만 귀찮아도 직접 확인하는 습관이 가장 확실한 예방법입니다. 정부기관이나 은행에서 연락이 왔다면 받은 번호로 다시 전화하지 말고 공식 홈페이지나 고지서에 나온 번호로 직접 연락하십시오. 가족이 돈을 요구하면 기존 번호로 직접 통화해서 목소리를 확인하십시오. 개인정보 관리도 중요합니다. 주민등록번호나 계좌번호, 카드번호 같은 정보는 함부로 알려주면 안 됩니다. 전화로 이런 정보를 요구하면 100% 사기입니다. 정부기관이나 은행은 이미 고객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물을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과 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경로당이나 복지관에서 하는 사기 예방 교육에 적극 참여하십시오. 새로운 수법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최신 정보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이웃이나 친구가 수상한 제안을 받았다면 함께 확인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만약 사기를 당했다면 즉시 대응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돈을 되찾기 어렵습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경찰에 신고하는 겁니다. 전화 112로 신고하거나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십시오. 피싱 사기의 경우 금융감독원 파인센터에도 신고해야 합니다. 전화 1332로 연락하면 됩니다. 동시에 은행에도 즉시 알려야 합니다. 피해 계좌를 지급정지 신청하면 사기꾼이 돈을 찾아가지 못하게 막을 수 있습니다. 신고가 빠를수록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늦어도 사기를 당한 후 30분 안에 신고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피해 사실을 자녀나 가족에게 알려야 합니다. 부끄럽거나 혼날까봐 숨기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 피해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가족이 알아야 추가 피해를 막고 법적 대응도 도울 수 있습니다. 사기를 당한 건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나쁜 건 사기꾼이지 피해자가 아닙니다. 증거 자료는 최대한 보관하십시오. 통화 내용, 문자 메시지, 송금 증빙 서류 등 모든 걸 남겨두어야 합니다. 나중에 경찰 조사나 법적 절차에서 필요합니다. 핸드폰을 바꾸거나 초기화하기 전에 반드시 증거를 백업하십시오. 금융감독원의 피해 구제 제도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기 계좌에 남은 돈이 있으면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완전히 돌려받지는 못해도 일부라도 회수할 가능성이 있으니 꼭 신청하십시오. 신청 방법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나 파인센터 전화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심리적 충격도 관리해야 합니다. 사기를 당하면 자책하고 우울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만 당한 게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피해를 입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필요하면 전문 상담도 받으십시오. 보건복지부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무료 상담을 제공합니다. 마무리. 오늘은 2026년 새롭게 등장한 금융사기 수법들과 함께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정부기관 사칭 환급금 사기, 가족 사칭 메신저, 피싱, 고수익 투자 사기, QR코드와 앱 설치 유도 수법까지 다양한 사기 유형을 살펴봤습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의심하고 확인하고 상의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급해 보여도 일단 멈추고 생각하십시오. 정부기관이나 은행, 가족에게서 연락이 왔다면 반드시 공식 경로로 직접 확인하십시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자녀나 가까운 사람과 상의하십시오. 평생 모은 소중한 재산을 단 몇 분 만에 잃을 수는 없습니다. 조금 번거롭더라도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면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사기꾼들의 수법은 계속 진화하지만 기본 원리는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경계심을 낮추고 급하게 판단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과 주변 분들의 재산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혹시 수상한 연락을 받으셨거나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안전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